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1990년대 영국,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추리소설 분야에 최초로 여성 탐정이 주인공인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21세기 지금이야 여성이 범죄 관련 직종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전부였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전문 탐정 역할에 여성을 앞세운 추리소설이라니. 더구나 남성이 아닌 여성 작가가 창작한 추리소설의 최초의 여성 탐정이었으니 굉장히 센세이셔널하지 않았을까요? 소리나는 책갈피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러브데이 브룩이라는 영국 최초의 여성 탐정이 등장하는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경험이라는 추리소설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서점에서 우연히 찾게 된 추리소설인데요.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소설집을 소개드리는 최초의 유튜버가 아닐까 합니다.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은 1893년 캐서린 루이자 퍼키스라는 영국 여성 작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소설은 1년간 영국의 유명 잡지에 연재되었고 1894년 소설집으로 묶여 출판되었고요. 독립적이고 활기 넘치는 미혼 여성이자 풍부한 상식과 재빠른 판단력, 섬세하고 예리한 추리를 통해 범죄 사건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매력적인 여성 탐정 캐릭터라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금세 그녀에게 매료되었답니다. 앞으로 직접 번역과 의역을 통해 소설집 속의 추리 단편들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저처럼 여러분도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매력에 빠지시게 될 게 분명합니다. 미스 마플의 추리를 들려드릴 수 없게 되어 아쉬웠던 저와 구독자님의 마음을 이 새로운 레이디 탐정 이야기로 꽉꽉 채워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1927년 애거서 크리스티에 의해 미스 마플이 탄생된 시기보다 무려 30여 년이 앞섰던 1990년대 영국.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 당당히 맞서며 여러 범죄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는 최초의 여성 탐정을 만나볼까요?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경험. 그 첫 번째 사건, 현관 앞의 검은 가방입니다. 이건 꽤나 큰 사건인데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레이디 캐스로는 3만 파운드 상당의 보석을 잃었네요. 러브데이 브룩이 플리스 스트리트 린치코트에 있는 유명한 탐정사무소 소장 에비니저 다이어에게 말했다. 요즘 신문은 어지간히 정확하지. 그 도난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보통의 컨트리하우스 도난 사건과는 다르지. 물론 범인이 고른 시간은 가족과 손님들이 식탁에 있고 비번인 하인들이 숙소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던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점 또한 이 일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집 식구들의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했을 것이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석이 보관되어 있던 드레스룸 창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오는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대신 1층 방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썼지. 그 1층 방은 창문 하나에 문이 2개 달린 작은 방인데 문 하나는 복도 쪽으로 또 다른 하나는 고용인들의 침실로 갈 수 있는 뒷 계단과 연결되어 있다네. 내 생각엔 그 집 남자들이 모자나 코트 등을 보관하는 방으로 쓰였던 것 같네. 그게 그 집의 약점이 되겠군요. 그렇지. 아주 큰 약점이지. 조지경과 레이디 캐스로의 주거지인 크레이겐 저택은 이상한 건축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택이네. 1층 방 창문은 벽과 마주하고 있어서 그 방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튼튼한 황동 자물쇠로 잠가 낮이든 밤이든 절대 열리지 않지.
그래서 위에 설치한 유리 환기창으로 환기를 했지. 지면에서 겨우 1.2m에 불과한 창문에 쇠창살이나 덧문을 달지 않았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지. 그런데 이번 경우가 딱 그랬네. 도난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집안의 누군가가 일부러 그리고 계획적으로 유일한 보호책인 그 황동 자물쇠를 풀어놓아서 도둑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그러니까 하인 중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가요? 물론이네. 그래서 고용인 숙소에 자네 도움이 필요한 거라네. 정확하게 도둑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도둑은 그 집 사정을 잘 꿰뚫고 있다네. 레이디 캐스로의 보석은 2층 드레스룸에 보관했는데 거긴 1층의 다이닝룸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조주경은 그 드레스룸이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방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리고 만찬이 있던 그날 밤 조주경의 명령에 따라 드레스룸 창문 바로 아래에 있는 다이닝룸 창문은 저녁 만찬 때 늘 덧문을 열어두고 블라인드도 하지 않았네. 환한 불빛이 다이닝룸 창문을 통해 바깥 테라스를 비출 테니 누군가 몰래 2층 드레스룸으로 가기 위해 사다리를 놓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지경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택을 손님들로 꽉 채우고 성대한 만찬을 연다면서요? 그렇다네. 조주경과 레이디 캐스로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 친구들에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네. 저택 안 금고 열쇠는 대부분 레이디 캐스로의 시녀가 가지고 있었겠죠? 맞네. 그녀는 스테파니 델 크루아라는 젊은 프랑스 아가씨지. 레이디 캐스로가 나온 직후 드레스룸을 정리하는 일을 하지. 장신구가 흩어져 있으면 그것을 금고에 넣은 다음 열쇠로 잠그고 안주인이 침실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 열쇠를 보관하는 것이 그 여자의 임무지. 하지만 도난 사건이 있던 날 밤 그 여자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안주인이 옷방을 나가자마자 가정부의 방으로 내려가서 자기에게 온 편지를 확인했다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진 몰라도 한동안 다른 하인들과 수다를 떨었다고 자백했지. 그 편지라는 건 그날 저녁 7시 30분에 온 우편물인데 그 여자 고향인 생토메르에서 온 게 대부분이었다네. 그렇다면 그 여자는 편지를 확인하러 내려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네요. 분명해요. 그리고 저택 안 사정을 꿰뚫고 있는 도둑들이 아마 그녀의 그 습관도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현재로선 상황이 그 여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네. 치조를 받을 때 보인 그녀의 태도 역시 의심을 지우진 못했고. 그녀는 이야기를 하며 갈수록 히스테리를 부리고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이 한 말을 대부분 번복했는데 그 이유는 영어 실력이 짧아서라고 말했다네. 그러면서 그녀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늘어놓고 나중엔 과잉 행동을 보이더니 다시 히스테리를 부렸다더군. 그거야말로 지극히 프랑스인다운 행동 아닐까요?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그날 밤 금고를 잠그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그렇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야드가 그 여자에게 연인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형사 베이츠를 보내 그 마을에 머물면서 저택 밖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수집하라고 했다네. 하지만 집안에서 하녀들과 어울리며 그 여자가 동료들에게 자기 연인이나 애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더군. 그래서 내게 편지를 보내 탐정 중에 상황 판단이 빠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더군. 그래서 난 자네를 보내겠다고 했지. 원한다면 이 말은 칭찬으로 생각해도 좋네. 그러니 탐정 수첩을 꺼내게. 출장 명령을 내리겠네. 러브데이 브룩은 이때 30을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정반대의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그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러브데이 브룩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피부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으며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다. 얼굴에는 별 특징이 없었지만 딱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생각에 빠질 때 눈이 가느다랗게 보일 정도로 눈꺼풀을 만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치 예리한 실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러브데이는 언제나 검은색 옷을 입었고 깔끔하고 단정하다는 면에서 마치 퀘이커교 교인 같았다. 6년 전쯤 운명의 수레바퀴에 이끌려 러브데이는 무일푼으로 친구도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자신이 찾아낸 시장성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그녀는 현재 사회의 간습에는 거의 맞서다시피 하는 여성으로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이 탐정이라는 직업을 직접 선택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이전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러브데이는 이 업계에서 끈기 있게 버텼다. 그러다가 특별한 기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린치코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에베니저 다이어 소장이 러브데이 브룩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녀를 까다로운 사건에 투입했다. 사실 그 일로 인해 탐정사무소 소장과 러브데이 모두 수입과 평판이 높아지게 되었다. 에베니저 다이어는 평소에 그다지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러브데이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끔 열변을 토하곤 했다. 다시 말해 어쩌다 그녀의 탐정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이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여성에게는 버겁다고 말하는 거요. 나는 불응량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반푼어치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 뿐이요. 우선 그녀는 명령을 정확히 그대로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 둘째로 두뇌가 명석하고 예리하며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얽매이지 않소. 셋째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녀는 천재라고 부를 만큼 상식이 풍부하단 거요. 러브데이와 에베니저 다이어 소장은 함께 일하면서도 대체로 편하고 우호적인 사이를 유지했지만 가끔 서로 으르렁거릴 때도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러브데이는 소장의 말에 따라 탐정 수첩을 꺼내 출장 명령을 받아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리곤 소장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신문에 나온 게 사실인지 알아야겠어요. 도둑 중 누군가가 저택을 나가기 전에 굳이 금고문을 닫고 그 위에 분필로 빈방, 새놓음이라고 적어 놓았다고 하던데요. 사실이네. 하지만 난 그 점이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도둑놈들이야 종종 그런 식으로 건방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 지난번 라이게이트 도난 사건 때도 그 일당들이 데븐포트 책상으로 가서는 편지지를 한 장 꺼내 금고 자물쇠를 수리하지 않은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를 드리오 라고 적어두었지. 아무튼 어서 수첩을 꺼내. 소장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러브데이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 기사를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러브데이는 책상 위로 몸을 숙여 자신의 편지함에서 꺼낸 신문 조각을 반대편에 앉은 다이어 씨에게 건넸다. 에베니저 다이어 씨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남자로 머리가 크고 이마가 반쯤 벗겨졌으며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얼굴을 구길 정도로 욱하는 성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온화한 미소는 상대편을 방심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사용되곤 했다. 바로 지금도 그 온화한 미소는 러브데이에게서 신문 조각을 건네받자 완전히 사라졌다. 자네가 이걸 기억했으면 하네, 브룩양. 다이어 씨가 심각하게 말했다. 내가 일을 하며 파견을 자주 보내긴 하지만 난 절대 서두르는 법을 모른다네.
하지만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게으르고 시간을 못 지킨다는 딱지가 붙기 마련이지. 그러고는 여전히 반박할 말이 더 있다는 듯 러브데이가 준 신문 조각을 아주 신중하게 펼쳐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기이한 발견. 어제 아침 일찍 스미스사의 신문 배달 소년이 이스터브룩과 레포드 사이를 지나는 도로의 한 주택 현관 앞에서 검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다. 그 집에는 나이든 독신 여성이 살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성직자의 사제복, 국교회 기도서, 설교집, 베리길리우스의 작품집 한 부, 해설을 적은 마그나 카르타 복사본,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 솔과 빗, 신문 몇 부, 성직자의 것으로 보이는 자질구레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가방 위에는 긴 종이에 연필로 쓴 독특한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나는 이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을 떠나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검시관과 배심원에게 내가 정상적인 사람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통고로 내가 정신착란으로 사망했다는 편결은 크나큰 실수가 되리라.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니 내가 자살의 죄를 짓는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차가운 황야, 철도, 저기 보이는 달이 놓인 강,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 생명력 없는 가련한 육신을 부지런히 찾아본다면 잠시 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이제 나는 신도나 사제에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바른 길로 걸었다면 그 교회에서 권위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도박의 제약은 나를 장악했고 노름은 앞서갔던 수천의 사람들을 파멸시킨 것처럼 나를 파멸시켰다. 젊은이여, 자네가 악마와 지옥을 피하듯 경마장과 막권업자를 피하라. 안녕 막달레나의 동료들이여. 안녕히 그리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길. 나는 공작, 백작, 주교와 친척이라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고귀한 여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불황자이며 낙오자이다. 감미로운 죽음이여 그대에게 경의를 표한다. 나는 감히 나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겠다. 여러분 안녕히. 나의 가여운 백작 부인 어머니, 당신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경찰과 영무원들이 기차역 주변을 부지런히 찾아봤지만 생명력 없는 가련한 육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경찰 당국은 이 편지가 장난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다이어 씨는 신문 조각을 펼쳐 읽을 때와 똑같이 신중하게 접고는 러브데이 부르객에게 돌려주었다. 다이어 씨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자네가 대체 이 실없는 장난에서 뭘 받길래 자네나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러브데이는 전과 똑같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저 저는 알고 싶어서요. 소장님이 이 신문기사와 크레겐 저택의 도난 사건을 어떠한 의미로 결부시킬 수 있을까 하고요. 다이어 씨는 정말 깜짝 놀란 얼굴로 러브데이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다시금 빈정거리듯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Guess what? 이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하곤 했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맞추는 게임이라네. 친구 중 하나가 바보스런 뭔가를 생각하지. 예를 들어 그 친구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기념비 꼭대기라고 하자고. 그러면 다른 친구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맞추는 거라네. 이를테면 왼쪽 부추의 발가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추측을 하지 못한 친구는 그 왼쪽 부추의 발가락과 기념비 꼭대기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네. 그러니 부릉냥, 오늘 저녁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 바보 같은 게임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네. 좋아요. 러브데이 부르기 조용히 말했다.
소장님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니라면 그뿐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저에게 출장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럼 저는 그 프랑스인 하녀와 그녀의 무수한 연인들에게 전념하겠습니다. 러브데이의 말에 다이어 씨는 다시 상냥해졌다. 좋아. 바로 그 점만 생각하게. 내일 첫 기차를 타고 크레이건 코트로 출발하는 게 좋겠군. 그레이트 이스턴 라인을 타고 100km쯤 내려가야 하거든. 자네가 내릴 역은 헉스웰이네. 저택에서 보낸 마부가 자네를 기다릴 테니 그걸 타고 그 집으로 가게. 그곳 가정부인 윌리엄스 부인은 매우 훌륭하고 견실한 사람이요. 자네는 그녀의 조카로 기숙학교 교사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후 직장을 구하러 찾아왔다는 구실로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 물론 자넨 그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건강과 눈이 모두 나빠졌다고 했으니 푸른 안경을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자네 이름은 제인 스미스라네. 해야 할 일은 저택의 하인들과 어울리는 것이니 조지경이나 레이드 캐스로를 만날 필요는 없을 걸세. 사실 두 분 다 자네의 계획적인 방문을 보고받지 못했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으니. 하지만 베이치 형사는 스코틀랜드 야드로부터 자네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을 테니 자네를 만나려고 올 걸세. 베이치 형사가 뭔가 중요한 걸 찾았나요? 아직은 아니네. 그 여자 연인 중 하나인 홀트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를 찾긴 했지. 그는 그 저택에서 가까운 농장의 아들인데 성실하고 점잖은 청년이라 혐의가 없어 보여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군.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것은 없는 것 같군요. 러브데이는 사무실을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 필요한 경우 평소에 쓰는 암호로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숍스 게이트를 출발해 헉스웰로 가는 첫 열차의 승객 속에는 깔끔한 옷을 입은 러브데이 부룩이 섞여 있었다. 러브데이가 여행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손수 준비한 유일한 읽을 거리는 낭송자의 보물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이었다. 이 책은 1실링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되었고 특히 싸구려 낭송회의 3류 아마추어 낭송자의 요구에 맞춰 기획된 듯했다. 러브데이는 여행의 절반은 이 책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남은 시간 동안은 눈을 감고 기차칸에 편안히 앉은 채 잠이 들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꼼짝 않고 있었다. 기차가 헉스웰에 멈추자 러브데이는 일어나서 자신의 짐을 챙겼다. 승강장에 있는 그 지역 뜨내기들 사이에서 크레이건 저택에서 온 말쑥한 마블을 골라내는 건 쉬운 일이었다. 동시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러브데이의 눈에 들어왔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베이치 형사가 마치 외판원처럼 차려입고는 손에는 전형적인 외판원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베이치 형사는 작지만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 붉은 머리카락과 붉은 콧수염을 하고 있었으며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러브데이는 조지경의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여행 가방을 맡아주시면 저는 저택까지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마부는 러브데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대강 알려준 다음 러브데이의 가방을 싣고 떠났다. 그러자 그녀는 시골길을 따라 걸으며 밀담을 나누고자 하는 베이치 형사의 소원을 나눌 수 있었다. 베이치 형사는 그날 아침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에요, 부릉냥. 그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저택 안에서 일하고 난 바깥에서 일하면 됩니다. 복잡한 일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 아가씨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이름은 더 이상 제레마이어 베이치가 아닙니다. 그 프랑스인 하녀 말인가요? 그야 물론이죠. 그 여자가 금고를 열고 창문을 여는 두 가지 역할을 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부릉냐. 여자들에게는 다 연인이 있죠.
하지만 내 생각엔 그 프랑스 하녀처럼 예쁜 여자라면 틀림없이 평범한 여자보다 애인이 갑절로 있을 겁니다. 자, 당연히 애인이 많을수록 그 중에 범인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건 너무나 뻔한 일 아닙니까? 네, 정말 뻔하네요. 러브데이의 대답에 베이츠는 기분 좋은 듯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여자는 예쁘고 어리석을 뿐 범죄에 능통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랬다면 금고문을 열어뒀다고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녀는 우리가 밧줄이라도 쥐어주면 제 손으로 올가미를 쓸 만한 여자예요. 하루나 이틀 내버려두면 그녀는 도망가서 자신이 범죄를 도와준 녀석의 보금자리로 달아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과 도보 해협 사이에서 그 한패거리를 잡는 거죠. 어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공범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부릉냥? 이거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네, 틀림없겠네요. 근데 누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마차를 타고 오는 걸까요? 뒤에서 들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었다. 베이츠 형사도 돌아봤다. 아, 저 사람은 홀트입니다. 이곳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저 남자 아버지의 농장이 있죠. 그 프랑스 하녀 스테파니 연인 중 한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반듯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프랑스 하녀는 저 사람을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답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난 뒤로 그 아가씨가 홀트를 차갑게 대했다고 들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마차를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속도를 늦췄고 러브데이 부르은 남자의 꾸밈 없고 정직한 얼굴을 보고 베이츠 형사의 말에 수긍했다. 자리가 하나 있는데 태워드릴까요? 홀트가 그들 옆에 마차를 멈추며 말했다. 그리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밀담을 나누길 기대했던 베이츠 형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넌더리가 났던 러브데이는 그 젊은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차에 올라타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시골길을 따라 빠르게 지나갔고 러브데이는 그 젊은 남자에게 자신의 목적지는 크레이건 저택이며 이곳은 처음이니 지나가는 길에 근처에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크레이건 저택이라는 말에 홀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곳 분들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경이 다른 누군가를 또 공경에 빠뜨렸죠. 홀트가 약간 씁쓸하게 말했다. 알아요. 러브데이가 동정어린 말투로 대답했다. 흔한 일이죠. 그런 경우 종종 무고한 사람에게 의혹이 가기도 하고요. 네,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러브데이의 대답에 홀트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저택에 들어가면 그녀에 대해 온갖 나쁜 소리가 나오고 모든 일이 그녀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백합니다. 맹세코 말하건대 그녀는 당신이나 저처럼 결백한 사람이라고요. 홀트의 목소리는 달그락거리는 말발굽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는 자신이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러브데이 같이 이곳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 같았다. 누가 범인인지는 신만이 알겠죠.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가 그 집에 누군가에게 오명을 씌우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여자는 결백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뿐이죠. 저는 제 말에 목숨까지 걸 수 있다니까요. 당신처럼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 아가씨는 운이 좋은 사람이로군요. 러브데이는 전보다 더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요? 난 그녀가 그 운을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녀의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라면 좋건 나쁘건 남자가 옆에 든든하게 있어주는 걸 기뻐하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 분통 터지는 도난 사건 이후에 저를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요.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세상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건
난 내일이라도 당장 그녀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홀트는 조랑말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길이 그들의 양쪽으로 날아가는 듯 마차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러브데이가 절반쯤 왔나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크레이겐 저택의 하인용 입구 앞에서 고삐를 당기고 러브데이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저 기회가 되면 그녀에게 내 말을 전해주시고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절 좀 만나달라는 말을 전해주시겠어요? 홀트가 마차에 타기 전에 부탁했다. 러브데이는 젊은이의 친절한 배려에 감사하며 그 아가씨에게 그의 말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가정부 윌리엄스 부인은 고용인 홀에서 러브데이를 맞이하고 나서 러브데이가 겉옷을 벗을 수 있도록 자신의 방으로 러브데이를 데려갔다. 그녀는 런던 상인의 미망인으로 말과 행동이 보통 가정부보다 훨씬 품이 있었다. 부침성 좋고 호감 가는 여성으로 언제든 러브데이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러브데이는 차를 마시며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속에서 도난이 있던 날 사건 전체의 경위를, 그날 밤 저녁 만찬에 참석했던 손님의 숫자와 그들의 이름이며 그 외 사소한 일까지 모두 알아냈다. 윌리엄스 부인은 지금 자신과 이 저택의 고용인 모두 곤란한 처지임을 더는 숨기지 않았다. 윌리엄스 부인은 러브데이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고 타오르는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모두 서로를 의심하고 증거가 될 만한 과거의 말이나 행동들을 들먹인답니다. 왠지 집안 전체가 의심에 휩싸인 것 같아요. 윌리엄스 부인은 현재 그 집의 하인 모두가 처해 있는 비통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집 전체가 먹구름 밑이에요. 더구나 하필 이 무렵에 말이죠. 가장 즐거워야 할 시기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윌리엄스 부인은 벽난로 위 크리스마스 장식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보통은 크리스마스를 아래층에서 아주 재밌게 보내시나 봐요. 하인들끼리 무도회나 연극 같은 걸 하면서요. 러브데이가 물었다. 그랬죠? 작년 이맘때쯤 우리 모두 즐거웠던 거 생각하니 이게 같은 집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보통 우리가 하는 파티는 주인 어른의 무도회가 끝난 뒤에 열리죠. 친구도 부를 수 있고 즐기고 싶은 만큼 늦게까지 논답니다. 보통은 연주회와 낭송회로 시작되죠. 그런 다음 식사를 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춤을 추고요. 근데 올해는... 윌리엄스 부인은 말을 뚝 끊으며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다. 친구분들 중에 음악이나 낭송에 뛰어난 분들이 있나 봐요? 러브데이가 물었다. 매우 뛰어나요, 정말로요. 조지경과 레이디 캐스로는 늘 우리 파티의 초반부에는 함께 참석을 하시거든요. 작년에는 제수 옷을 입고 뱃밥을 손에 든 해리 에멧이 고귀한 제수를 낭송했는데 글쎄 조지경께서는 웃다가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조지경께서는 저 젊은이가 배우가 됐다면 틀림없이 성공했을 거라고 말하셨어요. 차 한 잔만 더 주시겠어요? 러브데이는 자신의 잔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해리 에멧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하녀의 애인인가요? 아, 여기 모두와 시시덕거리긴 했지만 누구의 애인도 아니었어요. 해리는 조지경의 친구인 제임스 대령의 하인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주 저택을 방문하곤 했죠. 듣기론 해리 에멧의 아버지는 런던에서 마차 운전수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리도 마차 운전수 일을 했죠. 그러다가 하인이 되기를 희망했는데 마침 제임스 대령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만족하고 있었죠. 해리는 머리도 좋고 잘생긴 데다가 재밌는 걸 많이 알고 있어서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젊은이죠. 아이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만 해서 실증이 나시겠네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머릿속에 또 한 번 그 끔찍한 도난 사건 생각이 떠오르자
윌리엄스 부인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그 해리 에멧이란 사람은 아직 이 근처에 살고 있나요? 저도 그 사람이 낭송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쉽게도 6개월 전에 제임스 대령 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모두 해리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착하고 상냥한 젊은이였거든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찾으러 간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과자 가게를 하고 있다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러브데이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그녀의 습관대로 커다란 눈망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틈새가 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느닷없이 그녀가 화제를 바꾸었다. 제가 레이디 캐스로의 드레스룸을 보려면 언제가 좋을까요? 윌리엄스 부인은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아, 지금이 좋겠네요. 4시 45분인데 마님께선 보통 저녁 식사를 위한 옷을 갈아입기 전에 30분 정도 쉬러 침실로 올라가시거든요. 스테파니는 아직 레이디 캐스로의 시중을 들고 있나요? 러브데이는 가정부 뒤에 붙어 계단을 오르면서 물었다. 네, 조지경과 마님은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우리 모두 결백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임무는 변치 않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스테파니는 자기 일을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직 어려워요. 스테파니는 형사가 오고 난 뒤에 2, 3일 동안은 아침부터 밤까지 히스테리 상태였어요. 지금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데다가 우리 중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말 말고는 하지를 않아요. 여기가 부인의 드레스룸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러브데이는 사치스러운 가구가 놓인 큰 방에 들어가 그중 제일 시선을 끄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드레스룸과 침실을 나누는 벽 속에 들어있는 강철 금고였다. 철문 위에는 분필로 빈방, 새놓음이라는 문구가 도전적으로 보이는 크고 굵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러브데이는 이 금고 앞에서 5분 정도 머무르며 분필로 쓴 그 굵직한 문자에 주의를 기울였다. 러브데이는 지갑에서 작은 투사지 한 장을 꺼내 금고 위에 적힌 글씨를 투사지에 적힌 글씨와 하나하나 비교했다. 이 일을 마치고 러브데이는 윌리엄스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윌리엄스 부인은 살짝 놀란 듯했다. 마치 부인은 러브데이 부릉약의 능력이 약간 못 믿었다는 듯이 물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온 형사들은 이 방에서 1시간 넘게 있었어요. 바닥을 천천히 굽고 초길이도 재고 거기다가 윌리엄스 부인. 러브데이가 윌리엄스 부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전 당장이라도 아래층 방을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까지 수다를 좋아했던 러브데이의 태도는 자기 일에 열중하는 태도로 바뀌어 있었다. 윌리엄스 부인은 군말 없이 이 집의 약점이라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통로 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정확히 다이어 씨가 설명한 그대로였다. 황동걸쇠를 풀어놓으면 누구든 저택 밖에서 창문을 열고 손쉽게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창문을 자세히 볼 필요도 없었다. 러브데이는 이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실제로 러브데이가 그 방을 가로질러 나가자 윌리엄스 부인은 너무 놀라고 실망했다. 저 의자는 항상 저 자리에 꼭 저렇게 놓여 있나요? 러브데이는 방금 나온 방 앞에 있는 떡갈나무 의자를 가리켜 보였다. 윌리엄스 부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주인의 배려가 묻어있는 쉼터였다. 윌리엄스 부인의 대답에 따르면 그녀의 마님은 저택에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누구든 저택 안에서 잠시라도 편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 의자는 그런 용도로 놓여진 것이었다. 이제 제 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브데이가 조금 갑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상점 명부를 올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집에 그런 게 있다면요.
윌리엄스 부인은 기분이 약간 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그녀를 침실로 안내했다. 이 가정부는 자신이 이 집의 볼거리라고 생각하는 방에 러브데이가 별 흥미를 안 보인다는 사실에 자신의 권위가 손상된 것 같았다. 짐 정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윌리엄스 부인이 러브데이의 방문 앞에서 약간 딱딱하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짐을 풀 일은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떠나야 하거든요. 어머, 내일 아침요? 여기 모두에게 당신이 적어도 2주 동안은 머무를 거라고 말했는데. 아, 그러셨다면 제가 급한 전보를 받고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무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식사 시간에는 당신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때 스테파니를 만날 수 있겠죠? 윌리엄스 부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처음에 사람 좋고 상냥하고 부침성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러브데이의 낯선 태도에 어리둥절해하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고용인들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인 저녁 식사 시간에 모였을 때 대단히 놀라운 일이 그들을 맞이했다. 스테파니가 평소 앉는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스테파니를 불러오라고 보낸 동료는 돌아와서 방이 비어있다고 말했고 그녀를 찾아봤지만 저택 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러브데이와 윌리엄스 부인은 함께 스테파니의 침실로 갔다. 그 방은 평소와 다름없었으며 짐을 싼 흔적도 없었다. 그리고 모자와 재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스테파니는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레이디 캐스로를 도왔는데 그 후 그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했다. 윌리엄스 부인은 이 사태가 곧바로 주인 부부에게 알려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지경은 즉시 킹즈헤드에 있는 베이츠 형사를 부르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리고 러브데이는 농장에 있는 홀트 씨에게 사람을 보내 스테파니가 실종되었음을 알렸다. 베이츠 형사는 서재에서 조지경에게 간단하게 상황을 들은 후 즐거운 듯이 그곳을 나왔다. 그는 저택을 떠나기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며 러브데이를 만나려 했다. 그녀가 보기에 베이츠 형사는 기쁜 나머지 춤이라도 출 지경이었다. 내가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트기 전에 그 여자를 잡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난 이전부터 그 여자의 머릿속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달아난다면 레이디 캐스로에게 만찬용 드레스를 입힌 후라고 추측했죠. 그때는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으니 알아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헥스웰을 떠나 레드포드행 열차를 탈 수 있었겠죠. 그럼 안전하게 레드포드에 도착한 후 그녀의 성지는 어디라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어제 그곳에 미리 사람을 배치해뒀답니다. 사람을 쫓는 일에는 아주 예리한 친구죠. 자세한 지시까지 해두었으니 그는 그 아가씨를 끝까지 뒤쫓을 겁니다. 물론 그 여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 말했던 대로 그 보금자리에 찾아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거기 다 있을 텐데 말이죠. 하하. 하지만 그 아가씨는 그 보금자리에 발을 디디는 대신에 형사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곳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잡혀오고 말 겁니다. 지금부터 48시간 내 범인 일당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 이름은 제레마이어 베이츠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신데요? 베이츠 형사가 긴 이야기를 마치자 러브데이가 물었다. 이제요. 그저 킹스헤드로 돌아가 레드포드에 배치해놓은 내 동료의 전보를 기다릴 겁니다. 그 아가씨가 나타나면 내 동료가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 내게 전보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이곳 헥스웰은 매우 외진 곳입니다. 7시 30분에서 10시 15분 사이에 출발하는 기차는 단 한 대뿐이죠. 그 아가씨의 목적지가 레드포드라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녀에게 다른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나쳤던 숲길을 가로지르는 시냇물 같은 곳이요. 안녕히 가세요, 베이치 씨. 바깥이 너무나 춥군요. 당연한 말이지만 무슨 소식이 있으면 바로 조지경에게 보고해 주세요. 크레이건 저택 사람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어디서도 스테파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베이치 형사는 조지경에게 수색대를 조직했다는 사실이 스테파니의 귀에 들어가면 겁을 먹고 그녀의 동료들과 합류하는 걸 포기할 테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좋다고 설득하고 있었다. 조지경, 우리는 숨어서 그녀의 뒤를 밟아 그림자처럼 몰래 그녀를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범죄자들과 훔쳐간 보석들 역시 찾아낼 겁니다. 베이치 형사의 당부로 조지경은 집안 식구들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명심시켰기 때문에 러브데이가 저녁에 홀트에게 소식을 보내지 않았다면 저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테파니의 실종을 몰랐을 것이다. 러브데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바삐 움직였고 8시 정각 레드포드를 향하는 기차에 오른 승객들 사이에 있었다. 러브데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린치코트에 있는 다이어 소장에게 정보를 보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약간 이상한 내용이었다. 폭죽 발사. 방금 레드포드로 출발함. 그곳에서 다시 정보를 치겠음. LB. 좀 이상한 문구였지만 다이어 씨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책이 필요 없었다. 폭죽 발사는 그 탐정사무소의 용어로 실마리를 발견했다는 의미였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군. 다이어 씨는 러브데이의 다음 정보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다. 약 반 시간 후 그에게 스코틀랜드 야드 경관이 찾아와 스테파니의 실종과 그 사건에 대해 퍼져있는 추측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 정보에 러브데이의 정보를 관련지었으며 그녀가 손에 넣은 실마리는 스테파니의 유죄는 물론 그녀와 공범들의 소재를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받은 러브데이로부터 온 정보는 이 가설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것은 먼저 온 정보와 마찬가지로 사무소에서 통용되는 암호로 쓰여 있었는데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다이어 씨는 암호책을 펴보아야 했다. 대단하구만. 다이어 씨는 정보의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하고는 소리쳤다. 러브데이가 이 사건을 다 해결했어. 그로부터 10분 후 그는 주임 사무원에게 그날의 업무를 맡긴 다음 역마차를 타고 비숍스 게이트 역으로 향했다. 출발 직전에 레드포드행 열차를 탈 수 있었다. 그는 구석자리에 기분 좋게 앉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의 마지막 업무는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러브데이가 어떻게 모든 걸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겠군. 오후 3시 무렵이 되자 드디어 다이어 씨는 고풍스러운 시장거리 레드포드에 도착했다. 그날은 우연히 우시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역은 가축상과 농부로 붐볐다. 러브데이는 그녀의 정보에 써놓은 것처럼 사륜마차를 탄 채 다이어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마차에 올라타자 러브데이가 말했다. 잘 됐어요. 그는 우리가 쫓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더라도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현지 경찰 2사람이 치안판사가 서명한 그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다이어 씨께서 체포를 지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보를 보낸 거예요. 2사람은 중심가를 지나 마을 변두리로 갔다. 그곳에는 상점과 사무실로 쓰이는 임대주택이 뒤섞여 있었다. 마차가 그중 어떤 건물 앞에 멈춰섰고 사복 차림의 경관들이 앞으로 나와 다이어 씨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그는 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하나가 출구 바로 안쪽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문에는 검은 글씨로 영국 마차 운전사 협회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이 그가 여기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는군요.
경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차 운전사협회 회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단을 올라갔다. 남자는 출입구 바로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는 회비를 내려는 듯 손안에서 동전을 찡그랑거리며 사무소로 향했다. 다이어 씨가 그 남자를 불러세워 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 안에 있는 해리 에메 씨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남자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책상에 앉아 영수증을 쓰고 있는 노인이 보였다. 그리고 오른쪽 뒤에 있는 작은 탁자에는 젊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탁자 위에는 동전 더미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이 청년은 예의 바른 태도로 마부의 전가를 듣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에멧이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면서 다른 책상에 있는 동료에게 말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와 문이 굳게 닫히자 에멧은 자신이 건장한 남자 셋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크레이겐 저택 도난 사건의 공범 혐의로 해리 에멧에 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항해봤자 쓸데없는 일이니 얌전히 따라오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에멧은 그 사람 말이 사실임을 깨달은 듯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잠시 뒤 정신을 차렸다. 누가 제 모자와 코트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에멧이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남이 뭐라고 하건 내가 독감이라도 걸려서 죽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모자와 윗옷을 갖다 주자 에멧은 2명의 경관과 함께 마차에 탔다. 내 충고 하나 할까 젊은이. 다이어 씨는 마차 문을 닫으며 잠시 창너머로 에멧을 쳐다보며 말했다. 노부인의 집 앞에 검은 가죽 가방을 두고 가는 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네만 그 검은 가방만 아니었다면 자네 잘못이 들통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는 다이어 씨를 향해 비꼬는 듯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다. 좀 더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젊은이, 자네는 자네의 잘못으로 공정하게 벌받는 걸세. 자네는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왔지만 지금부터는 자네가 빼앗길 차례라네. 라고 말입니다. 그날 다이어 씨의 업무는 해리 에멧을 그 지역 유치장에 넣는 것만이 아니었다. 에멧의 하숙집과 수집품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그 일에 합류했다. 그곳에서 도둑맞은 보석의 3분의 1 정도가 발견되었고 이것으로 에멧이 3분의 1의 위험 부담을 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의 하숙방에서는 편지와 여러 쪽지들이 발견되었고 결국에는 공범들을 찾아냈다. 레이드 캐스로는 귀중한 보석 대부분을 잃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도둑 각자가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만족스러워했다. 한밤중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다이어 씨는 열차 안에 편히 앉아 러브데이 부르기 어떻게 변변치 않은 것이 들어있던 검은 가죽 가방과 귀중한 보석의 도난을 결부시켜 추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 러브데이 부르그는 평소처럼 꼼꼼한 태도로 모든 이야기를 순서대로 설명했다. 굳이 말하자면 저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듯 같은 날 같은 신문에서 기사 2개를 읽었어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과는 다르게 각 사건의 주인공에게 약간의 유머 감각이 있음을 알아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행 동기의 다양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반면 범죄자들의 다양한 성격을 충분히 탐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죠. 우리는 보통 범죄자들은 대단한 동기를 품고 세상을 배회한다고 생각하긴 쉽지만 그들이 눈을 빛내며 성실하고 밝은 태도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죠. 이때 다이어 씨는 작게 끙 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찬성인 동시에 반대의 뜻이었다. 물론 신문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검은 가방 안에서 발견된 편지의 내용을 보고 분명 어이없어 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편지의 문구들은 과장이 가득 차 있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겐 그 과장된 문장들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것을 어디선가 듣거나 읽은 적이 있다는 확신이 들긴 했지만 처음엔 그게 어디서였는지는 잘 기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귀 속에서 울려 퍼졌죠. 그래서 저는 그 편지의 실물을 보기 위해 스코틀랜드 야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검은 가방과 내용물, 그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다가 필사지를 이용해 그 편지의 내용 한두 줄을 필적까지 그대로 베껴왔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필적이 가방 주인의 노트 속 글씨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챘을 때 그 검은 가방의 주인은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죠. 아마도 그 가방은 어떤 목적을 위해 훔쳐온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된 후 그자는 그 검은 가방이 필요 없다고 여겨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분한 거죠. 한 노부인의 현관 앞에 버려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편지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강하고 억누를 수 없는 장난기가 에멧을 사로잡았고 연민을 끌어내려는 그 비극적인 편지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쓰이고 말았죠. 다이어 씨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주 기발한 추리로군. 제가 검은 가죽 가방을 보고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돌아왔을 때 보석절도 사건을 살펴보자는 소장님의 메모를 봤어요. 그래서 소장님과 만나기 전에 저는 그 도난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 도둑이 금고문에 분필로 써놓은 빈방 있음, 새놓음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검은 가방 위에 놓여있던 그 편지 문구가 떠올랐어요. 노름과 막건업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포함한 내용의 백작 부인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이라는 그 과장스런 편지 내용을 말이죠. 그러자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2, 3년 전쯤 전 일 때문에 런던 남부 빈민촌에 있는 싸구려 책방에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그 책방에는 젊은 점원과 그의 동료들이 낭송회를 열어 학식을 과시하며 즐기고 있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낭송작은 누구라도 알만한 작품이 선택되었는데 어떤 책이 낭송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에 저도 일부러 그 책을 샀었죠. 이게 바로 그 책이에요. 러브데이 브룩은 외투 주머니에서 암송자의 보물이라는 낭송집을 꺼내 건네주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시면 제가 소장님이 보셨으면 하는 제목들이 눈에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자살자의 인사, 두 번째는 고귀한 죄수, 마지막 세 번째는 빈방 새놓음이에요. 세상에, 정말이군. 다이어 씨가 버럭 소리쳤다. 첫 번째 작품인 자살자의 인사를 보면 검은 가방 위에 놓여있던 편지의 시작 부분인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생명력 없는 가엾은 육신에 대한 언급이 쓰여져 있죠. 두 번째 작품인 고귀한 죄수에는 귀족 계급과의 친척 관계, 백작 부인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입맞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 빈방 새놓음은 우스꽝스러운 짧은 시지만 아주 식견 있는 청중이 아닐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는 내용이죠. 그 시는 한 독신 남성이 빈방을 알아보러 어떤 집에 들렀다가 그 집 딸에게 반해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텅 빈 마음에 새를 들라고 말하죠. 여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머리도 깨끗하게 비워놓은 채 새놓은 게 틀림없다고 쏘아붙이죠. 이 세 작품을 앞에 두니 검은 가방 위에 있던 편지를 쓴 사람과 금고에 글을 쓴 도둑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서 하인이자 낭송자이자 만인의 연인인 장난꾸러기 해리 에멧의 이야기를 찾아냈죠. 그리고 크레이겐 저택에 방문했을 때 제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뺏겨온 편지의 글씨체와 금고 위에 쓰여져 있던 글씨체를 비교했고 그 두 글씨체가 같은 사람이 쓴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었죠. 그리고 저는
다른 사실 하나도 더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에멧이 성직자가 가지고 있던 검은 가방을 훔쳐서 그 안에 있던 사제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였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알아냈나? 다이어 씨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크레이건 저택의 가정부인 윌리엄스 부인과 대화하는 중이에요. 저는 그 부인이 자신의 속내를 잘 털어놓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 자리에 있던 손님들의 이름을 모두 끌어냈어요. 손님들 모두 그 지역에서 확실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녁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젊은 성직자가 저택에 나타나 손님으로 참석한 교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하더군요. 교구 목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늘 크레이건 저택의 저녁 만찬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찾아온 젊은 성직자는 그 교구에서 부목사를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런던에서 내려왔는데 목사관에 찾아갔더니 저택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전해 들었대요. 그리고 부목사가 될 기회를 놓칠까봐 목사를 쫓아 저택까지 찾아왔다고요. 교구 목사는 부목사가 필요하긴 했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그 빈자리를 채웠죠. 그런데다 저택까지 찾아와 자신의 저녁 만찬을 방해받은 목사는 조금 짜증이 나서 젊은이에게 부목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불쌍한 젊은 성직자가 너무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죠. 어쩜 그 젊은이는 눈물 한두 방울 정도 흘렸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목사는 젊은이에게 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홀에 놓인 떡갈나무 의자에 잠시 앉아 쉬라고 말하고는 포도주라도 한 잔 마시고 떠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며 조지경에게 찾아갔죠. 그렇게 그 젊은이는 그 저택의 약점이라고 불리우는 1층 방 바로 밖에 있는 떡갈나무 의자에 앉았죠. 자, 그러니 그 젊은이가 누군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젊은이는 하인이 포도주를 가지러 심부름을 간 사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슬그머니 그 1층 방으로 들어가 공범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에 황동 걸쇠를 열어두었어요. 분명 그때 공범들은 주변에 숨어 있었겠죠. 물론 가정부 윌리엄스 부인은 이 온순하고 젊은 성직자가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는지는 알아채지 못했죠. 그 가방 안에는 레드포드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갈아입을 해리 에멧의 모자와 겉옷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저택을 나와 레드포드에 도착한 그는 가방에 원래 들어있던 사제복을 집어넣고 가방을 다시 싼 다음 그 진지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곤 그 검은 가죽 가방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틈에 이스트브룩 로드에 있는 한 노부인의 집 문간 앞에 버려졌죠. 다이어 씨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러브데이 부르기의 실력에 대단히 감탄했고 잠시 감격에 빠진 것 같았다. 다이어 씨는 장차 머지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러브데이의 실력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러브데이의 귀에 그 찬사를 들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지나친 칭찬은 훌륭한 탐정을 키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다이어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래. 아주 만족스럽군. 그럼 이제 그 해리 에멧의 숙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말해주겠나? 아, 그건 아주 쉬운 추리였어요. 윌리엄스 부인은 그가 6개월 전 제임스 대령의 집을 떠나서 과자 가게를 하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찾으러 간다고 말했지만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에멧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역마차 마부로 일하고 있다는 말을 기억했고 제 생각은 곧바로 마부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이어졌어요. 틀림없이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마부들의 은어 중에서 그들의 마부 협동조합은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불리우며 그들이 돈을 주고받는 사무소는 과자가게라고 말한다는 걸요. 하하하, 그 순진한 윌리엄스 부인은 해리 에멧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군.
네, 그랬죠. 그러면서 해리 에멧은 매우 드물게 마음씨가 상냥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장 가까운 도시에 마부협회 지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윌리엄스 부인에게 지역 상점 명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드포드에 마부협회 지부가 있음을 확인했고요. 검은 가죽 가방이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생각해보니 그 해리 에멧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역량과 그의 호감 가는 태도와 외모 덕분에 레드포드 마부지부 안에서 신용 있는 어떤 자리를 손에 얻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그곳의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 뒷이야기는 소장님도 다 아실 테고요. 다이어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열광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로구만. 이번에 자네는 자신의 실력을 또 뛰어넘었어. 그런가요? 하지만 저를 슬프게 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 가엾고 어린 하녀 스테파니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스테파니 실종으로 인한 러브데이의 근심은 제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해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첫 우편으로 윌리엄스 부인의 편지가 도착했다. 밤새도록 수색한 끝에 크레이겐 숲속을 흐르는 강가에서 그 가여운 아가씨가 추위와 공포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낸 사람은 그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 홀트라는 것이었다. 홀트는 그 무엇에도 개의치 않고 스테파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몸을 던지기 전 스테파니는 정신을 잃고 강가에서 넘어졌는데 그녀를 발견한 홀트는 바로 그녀를 농장의 부모님 댁으로 데려갔고 그 농장에서 지금 스테파니는 모두의 사랑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가정부 윌리엄스 부인이 보낸 편지 내용이었다.